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날에 이어서 오늘까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어제와 비슷한 모양새를 띠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한데요. 백신 뉴스가 나온 이후에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에 강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 위주인 다우지수는 상승한 반면에 이 나스닥 지수, 성장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스닥 지수는 1.4% 정도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6시에 미국 시장이 마감될 텐데요.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오늘도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하기까지 지금 3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먼저 현재 주요 지수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제 화이자의 백신 시험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큰 폭으로 오른 한편 이 시장 순환이 이뤄질 거라는 예상에 기술주들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다우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78% 현재 올라주고 있고요. 29,380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입니다. 1.46% 떨어지면서 11,540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오늘 떨어져 주고 있습니다. 지금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동성을 보인 거래인데요. 3,540선에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을 움직인 주요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이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향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반에 백신이 제조되고 또 배포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IMF가 내년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백신 보급 기대감이 소비자와 기업들의 심리를 개선시키기 때문에 당장의 소비와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로 타격을 받았던 경기 순환 민감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공 및 관광 관련 업종이 대표적인데요. 장중에 보잉이 5% 이상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또 쉐브론과 엑슨모빌이 각각 3.8% 그리고 1.6% 올라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반면 그동안 언택트 수혜 기업으로 꼽히며 주가가 많이 올라줬던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약세겠죠. 오늘 거래에서 아마존은 3%대, 준비디오는 6%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 외에도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한편 오늘 장에서는 백신 기대감이 이어지는 흐름은 있었지만 동시에 보급이 된다 하더라도 정상 생활로 돌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 이 투자 심리를 제한시킨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화이자의 백신도 연구를 마치고 나오기까지 내년 2에서 3분기나 돼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10월 소비자 낙관 지수가 104.0으로 전월과 같았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치에 부합했으며 또 예년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LPL 파이낸셜의 한 전략가는 화이자 백신의 강력한 결과는 우리가 경제를 예상보다 빨리 열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시장이 이제는 훨씬 나은 2021년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이 주목한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 뉴욕 증시가 마감하는데요. 마감 직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금 막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한 이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소비와 고용이 당장의 촉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순환 민감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언택트 수혜 기업으로 꼽히며 주가가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하나 발표된 거 있었습니다. 10월 소비자 낙관 지수였는데요. 예상치에 매우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오늘 시장이 되겠고요. 이제 3대 지수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0.9% 상승해준 모습이고요. 29,420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3% 하락했습니다. 11,553에 거래를 마친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는 5포인트가량 잃었습니다. 3,545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엘라스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분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지난 밤 사이에도 지수별로 따져보자면 혼조 양상을 보였지만 결국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순환매가 어제도 나타났네요. 네, 결국은 이 백신 관련된 호재가 나온 이후에 집콕 트렌드에 좀 수혜를 많이 받았던, 그리고 주가가 그 덕분에 좀 많이 올라왔었던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낙폭 과대 업종에 대한 좀 순환매가 이틀째 강하게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날은 특히 필수재라든지 산업재 업종이 좀 강한 시세를 분출을 했고요. 반면에 IT 업종이라든지 경기 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장중에 좀 언더퍼폼하는 그런 흐름을 대조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순환매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그 지속 기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대부분 최소한 단기간에 이 같은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US뱅크라는 기관에서는 연말까지 순환매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고요. 엘리인베스트라는 이 기관에서도 기술주가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으나 3월부터의 아웃퍼폼 흐름을 재개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 현재 선물 시장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국제 유가부터 보겠습니다. WTI 가격이 현재 선물 시장에서 약 2.7%가량 오른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 유럽 지역의 락다운에도 불구하고 백신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면서 WTI는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WTI는 현재 2.7%가량 오른 채 움직이고 있고 40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41.37달러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금값이 워낙 크게 떨어졌습니다. 5% 가까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 매수로 1%가량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초점은 다시 한번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으로 쏠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금값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금값은 약 1% 오르면서 1,800
1,872.3달러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밤 사이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소폭 올랐는데요. 전날 3월 1일 최대치까지 오르다 보니까 워낙 급격하게 오른 탓에 다소 숨고르기라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0.95%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는 없었고요. 0.08% 소폭 오르면서 92.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뉴스일까요? 네, 미 연준이 현재 시행 중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CNBC와 인터뷰를 진행한 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 조치, 그리고 향후 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소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연준 내부에서 활발한 토론과 그리고 논의가 FOMC 주간을 포함해서 진행이 됐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이 최고의 정책 툴로 미국인을 지원한다라는 목표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 툴이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현재 통화 정책이 매우 적절한 상태라는 이 말도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긴축이라든지 추가 완화, 양방향 모두 가능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잠재적인 추가 자산 매입을 논의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발언이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호재가 나온 지 하루 지나서 나온 것이 되겠죠. 데일리 총재는 백신 뉴스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반길 만한 그런 일이다. 하지만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의 코로나19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더 우선순위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기 상황은 여전히 좀 불안하다라는 의미로 보일 텐데 미국 연준 내부의 경기 진단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죠. 실제로 데일리 총재가 기본적으로는 점진적인 성장세를 예상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일부 섹터 위주의 피해가 여전히 우려된다라는 경계 심리 또한 이번에 밝혔는데요. 다른 연준 위원들의 최근에 좀 발언을 종합을 해본다면은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향후 한 2분기 정도에 대한 전망이 조심스럽다라는 발언을 전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에릭 로젠그램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된다라는 조금은 이 경계 심리를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네, 자산 매입 변경 논의 중 전한 이 데일리 총재,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또 앞으로 연준이 논의하고 있는 이 정책 변화 전망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 선임이 된 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데요.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올해는 의결권이 없는데요. 내년에는 FOMC 의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해질 인물이 될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활발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전한 것처럼 연준 내부에서도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카플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 쪽이 더 필요하다. 통화 정책은 할 만큼 했다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가 있겠고, 로젠그렌 같은 경우에는 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양방향에서의 이 추가 지원이 아직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을 내비친 바도 있었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 1,200억 달러 이 규모의 자산 매입을 진행을 중이죠. 최근에 FOMC를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향후 몇 달간은 이 같은 자산 매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연준의 자산 규모, 즉 대차 대조표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규모가 7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다. 연준이 자산 매입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좀 들었지만은 일단은 내년 초까지는 유지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또 12월 FOMC에서 관련된 소통 내용 또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략가들이 백신 뉴스가 이 모든 것을 바꿔놨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장에 안고 있었던 두 가지 가장 일어날 확률은 낮더라도 한 번 발생하게 되면 큰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테일 리스크 두 가지를 없앴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자, UBS 자산운용의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내년 시장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여부와 또 미국의 추가 부양책 여부가 불확실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뉴스
뉴스가 이 불확실성들을 한 번에 날렸다면서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평가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는 2021년을 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UBS의 글로벌 자산운용 CIO는 빅테크와 집콕주를 이제 벗어나서 경기 순환주를 더 확대해야 된다면서 가치주로의 순환매를 언급을 했고요. 또 바클레이즈에서는 이 바이든의 승리와 백신 뉴스는 시장의 가장 큰 두 가지 테일 리스크를 없앴다면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를 하기에 좋은 징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는 경기와 물가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안전자산과 채권, 현금 이런 데서 나와서 주식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요즘엔 정말 확연하게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업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는 뭐니 해도 금융업종을 꼽아볼 수가 있겠죠. 경제가 살아나야지 소비자 금융도 그렇고 대출, 증권거래, M&A 모두 다 더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고 보여지죠. 원유 등에 대한 수요가 경기가 결국은 살아나야지 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산업재 업종도 각종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품을 또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재와 관련된 그런 기업이 많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한 섹터로 여겨지고요. 여기에 또 마지막으로 경기 소비재, 이름에도 경기가 들어가죠. 그만큼 경기 상황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통적인 소비재주도 최근 같은 흐름에서는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조 바이든 후보가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에너지와 기후 정책이 그가 내년에 백악관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펼치게 될 그런 정책이 될 텐데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도전이 또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faces headwinds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역풍을 맞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기존의 전통 에너지 산업이죠. 석탄과 석유 등을 강력하게 밀었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후보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그의 공약으로 내세웠죠.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에 도전했던 규제 역행을 모두 뒤바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첫날 가장 먼저 1호 정책으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으로서 갖게 되는 권한을 통해서 조금 전 언급해드렸듯이 이런 협약에도 재가입할 수 있고, 또한 현재 논의 중인 이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배기관 배출 규제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정책 변화에는 포부 외에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의 에너지와 대중교통 인프라에 2조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역시나 의회 승인이 뒤따라야만 이것도 함께 힘을 받아서 펼쳐질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아마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나설 그럴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원 규모는 좀 줄어들게 되겠죠. 1월에 열리게 될 상원의원 선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기조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 부문에 있어서는 순항을 할지 난항을 겪게 될지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소식과 함께 이렇게 친환경 관련주, 클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 관련주들은 모두 수혜를 입은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지원 규모가 줄게 되더라도 앞으로 이들의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까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청정기술 연구에 앞으로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개 이상 신설하겠다라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약에 좀 차질이 생기더라도, 그러니까 다소 좀 부침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또 큰 대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모멘텀은 좀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대감과 실망감의 그 이동에 따라서 주가 반응은 좀 결계로 이뤄질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확충 정책, 그러니까 이 분야와 관련해서 더욱더 문을 열어주는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는 해가 될 것이라는 일부 분석도 제기된 바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몬드 제임스라는 IB에서는 결정질 실리콘에 대한 관세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 퍼스트 솔라 같은 태양광 기업에게는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보잉이 10월 737 맥스 주문이 연달아 취소됐다는 소식에도 이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펠로톤이 집콕주 급락에도 비욘세와 협업한다는 소식에 5%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간밤 자체 개발 실리콘 칩 M1을 탑재한 맥 3종을 공개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보잉입니다. 팀장님 어떤 뉴스일까요? 네, 보잉이 지난달에도 현재 운항 중단 중인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주문 취소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측 발표에 따르면 10월에 민항기 인도가 13대였던 반면에 737 맥스에 대한 주문 취소가 12건, 12대에 대해서 주문 취소가 발생됐다라고 발표가 났는데요. 맥스 취소 그리고 더욱더 엄격한 회계 기준을 적용할 시에 수주 잔고에서 이탈한 그 분량을 합친다면은 올해만 무려 1,043대 737 맥스가 주문에서 사라진 셈이 되게 됐습니다. 올해 총 인도 대수도 보잉 같은 경우에는 111대에 그쳐서 전년에 321대 대비해서 65%나 급감을 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곧 운항에 대해서 재승인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은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부진함을 증명하는 지표가 나온 셈이 또 됐는데요. 반면에 라이벌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11대를 신규 수주를 했습니다. 보잉은 제로였고요. 여기에 또 에어버스는 72대 항공기를 인도하는 데 성공해서 상황이 또 훨씬 나았습니다. 이 같은 부진한 인도 수주 지표에도 불구하고 보잉의 주가는 오늘 약 한 5% 정도 추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주가 상승폭도 약 한 25%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잉의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그럼 지난 밤사이 시장에 나타났던 어떤 경기 민감주로의 순환매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후행 지표격인 이 지표보다는 백신 가시화에 따른 항공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고 그러면서 상승 흐름을 더 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도 전해진 바도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에 로이터의 독점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의 연방항공청이죠. FAA에서 737 맥스의 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를 좀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러면서 며칠 내에 이 같은 프로세스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식통에 따르면은 이르면 11월 18일에 737 맥스에 대한 운항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만 단기간 내에 과도하게 급등한 이 보잉의 주가입니다. 향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경계론적인 요소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보잉도 이 10월 말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물론 이 백신이 얼마나 좀 빠르게 보급이 돼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때만 하더라도 항공기 수요에 대한 회복이 굉장히 장기간 소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37 맥스 항공기가 운항도 재개가 되고 그리고 인도도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 현재 재고가 약 한 450대 정도 쌓여 있는데요. 여기에 절반 정도를 인도를 하고 나머지는 2022년도에야 인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기존은 인도 재개 1년 안에 재고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전망을 더욱더 하향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EU가 보잉 항공기에 대해서 관세 15%를 물리기로 결정을 했었죠. 이런 부분이 에어버스와의 경쟁에서 더 뒤처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또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대부분의 집콕주들이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유독 독보적인 상승을 보였던 집콕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펠로톤인데요. 이날 장 초반에는 펠로톤도 마찬가지로 다른 집콕주들처럼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게 상승으로 전환된 다음에 장중한 때 9%까지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바로 비욘세와 수년간의 협업을 하기로 하면서 상승을 했던 건데요. 장중한 때 거의 9% 가까이 상승할 정도로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마감 종가는 약 5%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타인 비욘세와 수년간의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는데 이미 알려진 바에 따르면 펠로톤의 한 360만 명의 사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타가 바로 비욘세였습니다. 이번 협업은 미국 대학생들의 가을 홈커밍 시즌과 맞물려서 런칭되는데요. 학생들에게 2년의 구독권을 주는 그런 행사도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날 상승을 비욘세의 어떤 호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전날 주가가 급락했던 데
따른 단순한 반발 매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백신 뉴스가 나오면서 펠로톤의 주가가 25%나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난 3분기 매출 성장이 232%를 기록했다는 점과 현재 펠로톤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이 매수 의견이 45명, 그리고 보유 의견 4명, 매도 의견 단 1명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성장성이 꺾였다고 보기에도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팀장님, 이날 그 펠로톤의 주가가 다른 집콕주들의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는 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일에 이 야후파이낸스에서 집콕주의 급락이 과연 과민 반응일까라는 기사를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펠로톤은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팬데믹발 수요 폭증에 주문당 한 5주에서 10주 정도의 대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수요를 이것이 땡겨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작용했던 그런 기업이 되겠죠. 하지만은 수요 성장세에 대해서 둔화를 경고했던 넷플릭스 등의 다른 집콕주와는 달리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수요 지속이 가능함을 사측에서 여러 차례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도 목표 주가를 오히려 140에서 144달러로 올리면서 장기 성장 여력이 막대하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MKM 파트너스라는 IB에서도 목표 주가를 역시 90에서 110달러로 올리면서 팬데믹 이후에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점치고 있어서 역시 투자 의견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네요. 네, 애플이 현지 시간 10일 신제품 발표회를 통해서 자체 개발한 이 칩이죠. M1을 탑재한 맥북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맥북 프로와 맥북 미니 그리고 에어를 공개했는데요. 이들 제품은 공개와 동시에 미국 현지에서 예약이 시작이 됐고 다음 주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신제품 공개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기존에는 인텔 10 10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를 했었는데 애플에서 이번에는 자체 제작 실리콘 칩 M1을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맥 컴퓨터용으로 독자 설계한 이 고성능 애플 실리콘 시스템온 칩은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낮아서 기존 인텔 칩 기반 제품을 향후 2년간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강력한 성능을 좀 구현하고 있다고 하고요. 4개의 고성능 코어와 4개의 고효율 코어로 이루어진 8개의 코어, CPU와 GPU가 함께 통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체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만 보더라도 전 세대 대비 성능이 3.5배 정도 빨라졌고 그래픽 성능은 최대 5배 증가, 또한 SSD 성능도 최대 2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향상이 된 것은 배터리 구동 시간인데요. 10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장착한 이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시간 정도 가동이 가능했는데 이번 이 애플만의 신제품은 웹브라우징 최대 17시간, 동영상 재생은 최대 20시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공개를 두고 다소 경계론적인, 회의론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켓워치에서는 과연 애플이 자체 제작한 칩이 잘 작동할지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이런 전환으로 애플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앱 호환성이라든지 큰 차이가 없는 디자인 같은 경우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틈새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애플의 이번 신제품 공개를 두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좀 부정적인 시각도 나왔습니다. 월가에서는 어떤 평가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이제 막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월가 주요 IB들이 반응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텔과 결별을 좀 선언을 하고 그리고 자체적인 칩을 자신들의 제품에 탑재를 하겠다라고 밝혔던 그 시점에 이 IB들의 해석을 좀 돌이켜보면요. 일단은 자체 칩에 대해서 평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음을 저희가 복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신속하게, 그러니까 인텔의 납품 일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최적화된 칩을 탑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더 저렴한 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당시에 좀 많이 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룹벤처스라는 기관에서도 맞춤형 칩이 윈도우 기반 컴퓨터로부터 맥을 차별화하는 새로운 기술력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번에 신제품이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반응은 또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인텔과의 결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좀 긍정적인 또 반응이 나타났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지난 밤사이 나왔던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